네, 반갑습니다. 우리 광명도서관에서 추천해 주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출간한 이 책 저자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올해 출간이 됐고, 처음으로 이제 광명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저자 특강이어서 저도 뭐 워낙 강의를 외부에서 많이 하지만 이제 처음 하는 오늘 저자 특강, 이 책에 대한 특강이다 보니까 저도 좀 떨리네요. 간단하게 제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누다심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심리학 칼럼니스트 그리고 심리상담센터 대표 강현식입니다. 제가 책은 실명으로 보통 이제 출간을 하고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누다심이라는 필명으로 이제 검색을 하셔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필명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저는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쉽고 재미있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양한 주제로 심리학 관련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냈던 책들은 여러 권들이 있는데요. 뭐,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엄마의 첫 심리 공부, 그리고 내 마음에는 낯선 사람이 산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 그리고 욕 좀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냈고요. 이제 지난달에 오늘 우리 저자 특강을 하는 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책의 제목으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개인 상담을 주로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집단 상담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된 기억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괴롭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울고 또 제가 설명해주고 어떤 그런 기억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썼던 그런 경험들이 직접적으로 이 책을 쓰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저희 오늘 저작 특강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책 제목이 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 첫 번째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도대체 기억은 뭘까요? 이 기억 중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은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 삶에 활력이 됩니다. 제가 상담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기억을 꺼내세요. 그런데 어떤 분도 선생님, 저는 너무나 행복한 기억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선생님, 저는 이게 힘들어요. 이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주로 상처받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받은 기억이 있을 때, 이 기억 좀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의 지우개가 있을까요? 기억의 지우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기억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내가 계속 당해야 되나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기억에 압도된 채로 고통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처받은 기억의 처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사례 중에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 기억은 무엇일까요? 기억은 왜 필요할까요? 기억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기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정말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1년 전의 저와 오늘의 누다심은요. 물리적으로는 98%가 다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자 수준에서 보자면 우리의 간은 6주면 완전히 바뀌어 있답니다. 세포들이. 우리의 피부는 1개월마다 바뀐대요. 피부가 1개월마다 바뀐다고? 여러분,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각질로 떨어져 나가죠? 그 밑에 있는 피부가 또 올라오죠?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1개월 전에 여러분의 피부와 지금의 피부는 물리적으로는 다른 피부랍니다. 그래서 위벽은요, 5일마다 새롭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뼈는 어떨까요? 뼈도 원자 수준에서 보자면 3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된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1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98%나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다고 우리가 인식하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른 존재인데 우리는 기억으로 아, 맞아. 내가 작년에 그랬지. 아, 내가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내가 어렸을 적에 그랬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바뀌었는데 기억마저 없으면 우리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기억이 없으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는 병이 있죠.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가 그렇습니다. 근데 치매가 발병을 했을 때 기억을 잃는데요. 가장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자기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 혹은 뇌 손상으로 뇌가 다쳐서 기억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신의 가족까지 못 알아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눴던 친구들,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관계가 어렵기도 하죠. 그렇다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또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려면요. 아,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던 일, 이게 좀 이번에 아쉬웠어. 미래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발판을 삼아야 되죠.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하는 것도 바로 기억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기억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지만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와 그 얘기를 풀어내고 또 상담자와 갈등하고 상담자에게 하소연하고 지지를 받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돼서 나가잖아요. 그 회복되는 과정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예전에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뭐 명절이라든지 새해가 되면은 가끔 연락을 하세요. 아, 선생님 잘 지내십니까? 뭐 선생님 상담 이후에 제 삶이 많이 편해져서 선생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왜 달라졌습니까? 기억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도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억이 사라졌다. 성장과 변화는 멈춰버립니다. 자, 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화, 우리의 제도, 현대 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인류의 기억 때문에 인류가 남겨놓은 자료, 그 자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 문명은 계속 발전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센터에 있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현대 문명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도 역시 뭐에 근거해 있다고요? 기억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기억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하소연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줄은 알지만 사실 기억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쓴 책에서 총 7개의 기억에 대한 상처받은 기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따가 오늘 상처받은 기억의 처리법으로는 성폭행, 성범죄 피해 사건과 첫사랑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지나친 체벌, 학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문화입니다. 가족이 운명 공동체예요. 서양은 개인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서양과 달리 개인보단 집단이 중요한 집단주의 문화고요. 집단보다 한 가족이 중요한 가족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이 우리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들을 밖으로 꺼내지를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도 부모님 얘기 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니 왜 부모님 얘기를 좀 해보자는데 이렇게 좀 주저하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게 부모님 욕을 하는 것 같고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부모님 욕을 하자는 게 아니다. 어린 시절 네가 부모님께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일방적으로 받은 그런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그런 폭행, 학대 그 사건들을 좀 알아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벗어날 게 아니냐라고 설득을 해도 부모님 얘기를 하기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욕을 먹으면 그건 내가 욕을 먹는 거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식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자식의 치부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막 묻죠. 그럼 굉장히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는 사회로 너무 나가지가 않아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들고 또 가족 내, 또 친족 내 어떤 폭행이나 학대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들지만 그동안 삶에서 부모님한테 도대체 그냥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맞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폭행을 당했던 그런 학대 사건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돼서 그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고통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수명은 인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잖아요. 요즘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쉽지도 않고 또 굉장히 관계라는 게 점점 복잡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계의 욕구를 자신의 반려동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진 찍고 쉬고 놀고 위로를 받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안고 울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죽고 싶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엉엉 울고 겨우겨우 잠들었고 이분이 살아야겠다.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힘든 고통을 이겨내야겠다. 라고 결심한 계기가 자신의 반려견 때문이래요. 내가 얘를 두고 죽을 순 없지. 내가 얘를 두고 더 포기하면 안 되지. 그만큼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 반려자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이 나보다 먼저 떠났을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그 슬픔, 그 고통,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끼리야 그 감정을 나눌 수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깟 개 새끼 하나 죽었다고 야, 고양이 새끼 하나 죽었다고 뭘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막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세요. 그럼 또 그런 얘기에 또 반려인들은 더 상처받아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를 해도 얘기를 해서 위로를 받지만 어떤 분은요.
그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그 행복했던 기억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억, 교통사고. 여러분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교통사고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여서 사람들이 야, 교통사고 당했대 라고 하면 야, 진짜 어떻대? 뭐 큰일 났대? 뭐 어떻게 됐대? 그러면은 아니, 뭐 크게 다친 건 아닌데 그래서 됐대. 그럼 아, 그래 뭐 별일 없겠지.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큰 손상이 없어도 그때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혹은 신체적인 손상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더라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오염,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손 소독하고요, 마스크 쓰고요, 손을 불안하면 계속 씻습니다. 이렇게 오염 강박에 대한 불안이 확 증가했는데 이 오염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요, 하루 종일 길 다니다가 누가 자기를 건드렸을 때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고요. 누가 자기 앞에서 기침을 크게 했을 때 그 장면이 크게 생각이 나고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그 오염 강박에 대한 이 오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과하게 씻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이 오염 강박 있으신 분이 손 씻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손을 어떻게 쓰시냐면 우린 여러분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쓰잖아요. 그분은 오염 강박 있으신 분들은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비누를 몇 번 묻히는지도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비누를 놓고 그 다음부터 이거 몇 번? 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다 해주고 다 하고 그 다음 이거 몇 번? 이거 몇 번? 흐르는 물에 이거 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분은 뭘 씻는 겁니까? 사실은 손을 씻는 게 아니라 그 오염에 대한 기억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 역시 우리의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좀 조종당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계시나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례들이 기억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제발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기억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뇌를 중심으로 딱 여러분 세 곳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이래서 기억 때문에 힘들구나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의 뇌에서 기억과 작동되는 가장 중요한 세 부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해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여기에 오른쪽 위에 히포캠퍼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옥수수 같은 이런 모양의 뇌 구조물이 있을 겁니다. 양쪽으로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해마는요. 외부의 정보를 우리의 기억 속으로 받아들이는 기억을 입력하고 또 기억을 꺼내는 그 기억을 받아들이고 꺼내는 그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해마 앞에는 편도체가 있어요. 분홍색으로. 어미그달라라고 하는 요 붉은색 있죠? 이게 편도체입니다. 자, 요 편도체는요. 감정, 각성과 관련이 됩니다. 감정.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편도체인데요. 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 뒤에 뭐라고 있다고요? 해마가 있다고요. 기억을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이 기억의 중추에 감정과 연관된 부분이 붙어 있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다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감정가가 강한, 무섭거나 슬프거나 공포스럽거나 혹은 너무 재밌거나 짜릿했거나 이렇게 감정이 막 흥분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감정가가 없이는
기억은 강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거를 거꾸로 응용을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도적으로 감정가를 크게 실으세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럼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읽으면은요, 안 외워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에 붙여보시든지,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반복해 보세요. 감정이 활성화되면 기억은 강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앞에 사건들 있죠. 성폭행, 학대, 첫사랑, 펜노스, 교통사고, 오염, 가스라이팅 다 뭐가 동반된 경험들입니까?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경험들입니다. 감정과 기억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지겹게 군대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들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자식 얘기 지겹게 하잖아요. 저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거의 어른이 거의 다 되어 가세요. 가끔 저를 보시면 옛날 얘기를 하세요. 네가 어렸을 적에 옛날에 제가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저도 부모가 돼서 저희 큰아이가 중3이고 둘째가 6학년인데 지금 얘네들은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진짜 맨날 놀자고 저를 괴롭혔는데 요즘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야, 뭐해? 그러면은 왜? 그래요. 근데 그 어렸을 적에는요. 정말 그 앙증맞고 귀엽고 엉뚱한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얘네들을 보니까 지금의 얘네들보다는 그 얼굴 속에 있는 아기 때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그 얘가 어렸을 적에 그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강렬하구나. 기억은 뭐랑 연관이 있다? 감정과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 학습자분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상처받은 기억을 처리하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저만의 방법이 아니라 저도 쓰는 방법,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 감정가를 손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도체는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 코 있죠, 코. 코에서 들어가는 후각신경이 편도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코에서 후각이 들어가잖아요. 코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가운데 쪽에 편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후각, 편도체,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냄새, 감정, 연관이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엄청 깊어요. 좋은 냄새, 향긋한 냄새. 너무 기분이 좋죠. 이상한 냄새. 감정이 바로 상하죠. 여러분, 시각은요, 시각은 감정에 즉각적이진 않아요. 길 가다 보니까, 뭐 똥이야? 저 뭐야? 왜 이렇게 갈색 덩어리가 있어? 저게 뭐야? 하고 봤더니 소보루빵이야. 이거 빵이구나. 저게 뭐지? 이렇게 감정이 확 바뀌어요. 그런데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똥 쌌어? 청국장 냄새를. 뭐? 된장? 난 못 먹어. 먹는 건데도 불쾌해. 후각과 감정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후각은 강력해요. 뭘 자극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장면과 연관되는, 어떤 기억과 연관되는 냄새는 강렬해요. 저는 어떤 후각 정보에 민감하냐면, 제가 3월 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군대를. 근데 그 3월만 되면 느껴지는 땅 내음이 있잖아요. 제가 95년도에 군대 갔는데 진짜 거의 20년 동안 그 땅 내음이 맡겨지면서 군대 입대할 때 느낌이 확 오는데 엄청 불쾌하더라고요. 그때 느낌 잊을 수 없어. 자, 그리고 뭐 엄마 냄새, 고향 냄새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후각은 감정을 바로 자극한다. 자, 이렇게 해마, 편도체. 근데 편도체는 감정, 그리고 후각 다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감정이 우리의 경험과 강렬히 연합이 돼서 우리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전전두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전두엽이 우리의 흥분한 감정들을 좀 진정시켜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억의 생리학입니다. 기억의 심리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기억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자, 첫 번째는 감각기억입니다. 감각기억은 여러분의 시각에 있는 시각세포, 여러분의 청각에 있는 청각세포, 여러분의 후각세포, 미각세포, 촉각세포, 이 세포에 있는 기억이 바로 감각기억입니다. 여러분, 아니, 시각 세포에도 기억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그림 찾기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의 비슷하지만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림에서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찾으십니까? 첫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다 외운 다음에 치우고 두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십니까? 아니면 두 그림을 눈으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분들이 두 번째 방법을 쓰시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좀 뭔가 이상해요? 이거 이상한데? 봤더니 여기 다르네. 어떻게 우리는 다른 그림을 찾아낸 겁니까?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이 우리의 시각세포 망막에 살짝 찍힙니다. 그런데 그게 대략 0.5초 정도 유지가 돼요. 0.5초 이내에 눈을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다시 찍죠. 이전 자극이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자극을 갖다 넣었을 때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을 찾는 거예요. 시각세포에 자극이 남아있는 0.5초, 그걸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은 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통 기억은 감각기억에서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끌어오면은 우리의 뇌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기억 시스템인 단기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세요. 선생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제 전화번호는 1234567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딱 듣고 적거나, 선생님 잠깐만요. 저장할게요. 저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 번호를 말씀드렸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전화할게요. 하다가 20초나 30초가 지나버리잖아요. 이제 누사님 전화하겠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20초나 30초 전에 누다임님 전화번호가 뭐였지? 하면은 20초 전에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중에 일부는 20초나 30초 정도 짧게 유지되는 기억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단기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들을 반복해서 반복 암송을 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완전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곱씹지 않거나 하다면 그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우고 싶은 기억은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계속 생각이 나니까 지우고 싶은 거겠죠? 근데 계속 생각이 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억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심리학은 뭐냐? 간단히 말하자면요. 우리의 감각세포로 들어온 기억들이 단기 기억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반복 경험을 통해서, 반복 작업, 반복 암송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까? 배웠잖아요.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반복하지 않으면 그게 내 지식으로 남지 않아요. 그걸 내 지식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왜?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긴장하고 불안해서 열심히 암송을 하겠죠. 반복해서 암송을 하면 그것이 나의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쓴 책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한번 듣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적으면서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이거 들을 때는 그래 그렇지 하루 이틀 지나서 누가 여러분한테 그 누다심 작가 특강 들었잖아. 그 사람이 뭐라 그러디? 기억나실까요? 한번 듣고 그렇구나. 하루 이틀 지나서 몰라. 생각이 안 나네. 그러실 거예요. 왜? 단기 기억에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우리의 지식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HM이라는 환자.
그 환자는 헨리 몰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실명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공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심리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간질 발작을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거의 다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수술로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뇌의 한 부위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안전한 부분만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부분만 제거를 하는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쪽을 확 제거해 버린 겁니다. 좀 무식하죠? 이게 불과 지금 70년 전, 80년 전 얘기입니다. 확 제거를 했는데 어디까지 제거를 해버렸냐? 해마까지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던 거죠, 옛날에는.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해마를 제거하기 이전의 경험들은 장기 기억 속에 있는데 해마를 제거하고 나서 수술실에 있어서 이제 회복실로 오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간호사가 인사를 하겠죠. 아, 안녕하세요. 저 이제 누구 환자님 담당하게 된 간호사 누구입니다. 자, 이따 제가 다시 올게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왔어요. 아, 환자분, 이거 어떻게 뭐 약 드셨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는 약이요 이랬지만 해마를 제거하고 만난 간호사라면 누구세요? 그럴 거예요. 장기적으로 안 넘어가니까. 아, 저 아까 인사드렸잖아요. 저 이제 담당 간호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똑똑, 환자분, 뭐 밥 드실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우리의 진짜 기억인 장기 기억으로 전달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마가 손상된 다음에 책을 읽잖아요. 야, 책 너무 재밌다. 잘 읽었어요. 책 덮고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어? 여기 새로운 책이 있네? 또 읽어. 재밌다. 잤어요. 또 읽어. 계속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뇌와 그리고 또 기억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다. 자, 그런데 장기 기억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각 기억은 시각은 0.5초, 청각은 2에서 3초, 단기 기억은 20에서 30초. 단기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장기 기억은 지속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거는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이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에이, 선생님, 무슨 뭐 기억이 영구적이에요. 아니, 저는 초등학교 때 별로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사진을 제가 싹 드리고, 자,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세요? 헉, 어머, 이 사진 제 사진인데요? 이거 전데요? 자, 이 사진이 봄 소풍 간 사진이에요. 어떠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아, 기억나요, 선생님. 기억나요. 날 것 같다, 이거 어딘지 알겠다, 여기. 라든지, 어딘지 몰라도, 아, 그래, 맞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났던 사건들이 망각으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인출 단서만 주면요, 인출이 된다니까요. 이 말은 기억의 어디엔가 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장기 기억이 장기라는 그 기간이 영구적임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의 기억이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이라면 문제가 될 거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기억은 오히려 우리의 기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감사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활기차고 즐겁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억, 상처 줬던 기억,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럼 상처가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쉽게, 나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상처, 과연 뭐가 상처일까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으셨을 때, 나 상처받았어.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꽈장 넘어졌습니다. 몸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지만 상처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놀랐지만 상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고통을 상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뒤에 지금 책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꽝 부딪혔다고 합시다. 꽝. 아! 아플 수는 있죠. 하지만 상처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욕을 했어요. 야, XX야.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상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라는 말을요, 너무 쉽게 씁니다. 충격받았다고 상처는 아니고 아프다고 상처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상처냐 이거예요. 내 피부가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찢어졌어요. 내가 무기력해서 누가 하는 말에 내가 반응을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누가 여기를 딱 때려도 아플 수 있지만 상처는 안 나잖아요. 근데 칼로 딱 이렇게 스쳤어요. 근데 제 피부가 칼에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럼 피부가 찢어지죠. 그때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개인 상담은 주로 자기 과거 얘기하고 상담자한테 위로받거나 자신의 삶에서 힘든 얘기하고 상담자가 위로해 주거나 그런 것들인데 집단 상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현이 돼요. 집단에서.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안 하니까 너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뭐 얘기를 못하고 위축된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니라고 잘 못한다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해봐라. 뭐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지. 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아휴, 저거를 왜 저러고 있어. 지가 원하면 얘기를 하겠지. 이런 마음이지만 옆에서 분위기상 얘기해봐 그러는데 이 사람도 불만이지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위축된 사람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면요. 아니 저는요. 제가 집단에 온 이유는 저는요.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이 참던 사람이 그럼 얘기하지 말라고. 답답해 죽겠네. 뭘 왜 그러냐고. 막 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알고 보면은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주장을 잘 못한다고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넌 왜 이렇게 답답하니? 말도 못하고 늘 이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집단원들부터 또 비난을 받죠. 그러면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지잖아요. 그럼 엄청 슬프겠죠.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상처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상처는 기분 나쁜 게 상처가 아니다. 충격받은 게 상처가 아니다. 네가 무기력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때 받은 게 상처다. 그래서 상처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받는 게 상처고 여러 친구들로부터 한 번에 비난을 받는 게 상처고 왜냐면 그때 무기력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보다 힘이 센 사람으로부터 네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상처다. 근데 여긴 집단 아니냐? 너 얘기 한번 해봐라. 괜찮다.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기분 나쁜 거를 상처로 갖고 가면 결국에는 집단 상담에 와서 네 옛날 상처가 반복이 돼서 더 힘들어진다. 근데 여기에서는 왜 나한테 지랄이야 하면서 소리라도 질러봐라. 이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단에서 누가 나한테 한마디 딱 했을 때 내가 반응했잖아요. 상담자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나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화내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때 내가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그건 상처로 남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요. 과거의 상처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이후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는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 어떤 집단원이 친구 얘기하면서 친구가 자기랑 같이 얘기를 했던 걸 가지고 갑자기 며칠 뒤에 자기를 엄청 비난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얘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미안해 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그 상황을 넘어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야.
같이 얘기한 얘기를 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상대가 나기를 비난하니까. 그래서 집단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네가 할 얘기를 해라. 어차피 걔는 친구 아니냐? 싸우고 욕하고 해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응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으면 그건 상처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때.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상처라고 하시려면요. 시간이 흘러도 충격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야 상처입니다. 무기력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공포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때는 상처가죠. 또 상처라고 하려면요. 심리적인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점점 가중이 되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상처가 나잖아요. 치료 못 받으면은 이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심해지죠. 다 네 번째, 상처라고 하려면 점점 더 이 고통과 아픔이 퍼져나가야 돼요.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하고 계속 골무면요, 이 손이 다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이렇게 확산되는 게 결국에는 상처다. 상처라고 하려면 대응할 수 없을 때, 적어도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할 얘기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상처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상처받은 기억의 처리법 가기 전에 이런 상처가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처는 충격과 고통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무기력하게 당했으니까 우리의 뇌는요, 이거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무섭다. 이 경험을 계속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편도체가 흥분하고요. 이 경험을 해마를 통해서 강렬하게 우리의 기억으로 보냅니다. 왜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도망치라고. 생존과 관련된 위협들을 기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외부의 정보들을 되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좀 전에 이 세월호 생존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가 기울었을 때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에 기대했다가 매트가 좀만 기울어도 그게 확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외부의 모든 정보들 중에서 다른 정보들은 처리가 잘 안 되고 내 생존을 위협했던 그 자극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다른 부분들은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우리의 뇌는요,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 충격을 겪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니 선생님 뭐 상담 받으면 나아집니까? 아니 내 얘기 상담자한테 털어놓고 위로받으면 그게 뭐 해결이 됩니까?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상담 받으러 가셨으면 상담자한테 네네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이랬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위로 공감해 주셔서 돈 버리는 상담. 물론 상담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상담자들도 문제지만 여러분이 진짜 상담이 돈을 내고 받을 정도로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권위자한테 말 못해서 속상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여러분 부모나 자식한테 겪었던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상담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 상담자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처럼 딱 오버랩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완벽하게 오버랩 되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상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담에 가서도 상담자를 선생님, 저는 착한 학생입니다. 선생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세요. 그 상담 돈 버리는 일, 그런 상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담쌤한테 얘기했을 때 상담생님이 누구누구 씨, 아유, 그래,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머리는 이해되지만 감정은 화나잖아요. 왜 나를 이해 못 해주지? 그럼 상담자도 화내야 돼요. 아니, 지금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 듣자고 여기 온 줄 아세요?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진짜 상담. 그게 여러분이 돈 내고 받을 진짜 상담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짜 상담자한테 감정을 드러내고 그때 상담자는요. 그 사람이 제대로 훈련받은 상담자라면 여러분이 강렬한 감정을 냈을 때 왜 나한테 그러세요? 저리 가! 나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화내고 욕하고 울고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애정을 갈구하고 선생님 나한테 좀 관심을 달라고 진짜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애인이나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는 거부하고 여러분을 밀쳐냈지만 상담자는 그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화날 수 있겠다. 더 표현해 달라.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재현되는데 보통 밖에서는 친구나 부모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는 그 상처가 아픈 쪽으로 재현이 되거든요. 근데 상담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재현이 끝나요. 내가 내 목소리 냈더니 나한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사실은 상처에서 벗어나는 심리치료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이 상담에서 재현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말 못했던 사람이 친구한테 너 어떻게 나한테 그래 막 화냈더니 친구가 그래야 네가 편해주니까 좋다 이런 친구는 없겠죠.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소리를 들어? 또 상처가 재현되죠. 또 마음을 닫죠. 계속 마음을 닫는 과정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상처받은 기억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처받은 기억의 처리법 2가지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성범죄 피해, 성폭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책에 썼던 사례고요. 이 사례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가 직접적으로 쓴 거는 아니고 보통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일반화해서 쓴 사례입니다. 사실 이 책을 여러분이 뭐 읽어보셨거나 나중에 보시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자, 군대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제 사례를 자세히 적었는데요. 저는 이 상담을 하면서 성범죄 피해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들이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 뭐냐면요. 보통의 경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 라고 생각하세요. 내 경험이 누구한테도 공감받을 수 없는 나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특별히 한국에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직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면은 정말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이 성범죄 피해 경험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역시도 군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지만 처음에 이 분노는 가해자를 향하지만요.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갈수록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게 제가 이 책에서 썼던 성희 씨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분노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자신을 향할까요? 그 이유는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 무기력하게 당해야 됐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이라도 그때 나는 통제할 수 있었어. 그런데 통제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 통제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때 되게 무기력했잖아요. 사실은 저도 제가 2년 동안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당한 일이 뭔지 분명하게 인식되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뭐가 괴로웠냐면은 나중에 제대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가만히 당하고 있었지? 길에 있는 짱돌이라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새끼 대갈통이라도 찍을 걸. 내가 영창에 가더라도 내가 복수해 줄 걸.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하면서 그걸 내가 좋아했나? 내가 즐겼나? 라는 생각까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생각들과 혼란들이 제 머릿속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너는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니?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원했나? 이 생각을 하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놈한테 제 몸을 만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만져주기를 기대한 적도 없어요. 제가 원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랑 다르게 했을 것 같은 마음은 있지만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나는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군대 쫄병 때부터 당했던 거고요. 지속적으로 당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저를 그루밍을 한 거예요. 저한테 잘해주는 척하면 저를 괴롭힌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서도 몸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40대 후반인데, 저 어렸을 적에는요, 뭐, 여성분들도 성인한테 굉장히 많은 성추행을 당했겠지만, 그 시대에는. 저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요, 뭐, 이놈 고추 좀 보자, 바지 좀 벗어봐라. 너무 많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지금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제 몸을 침범할 때 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올바른 성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저 위에 누님이 계시거든요.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래도 저희 누님한테는 여자는 몸조심을 해야 돼라든지 뭔가 누가 네 몸을 건들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방식입니다. 뭐 여자는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됐고 남자 여자 상관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때 인식에서도 남자가 성범죄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거를 저는 한 번도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 워낙 무기력해서 내가 그때 통제를 못해서 지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고 싶은 거구나. 통제할 수 있었는데 통제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통제력은 회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가짜 통제력이고요. 그런다고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하면서 저를 계속 비난하잖아요. 전 그래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무기력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나는 아마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그 일을 또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 과거에 대해서는 제 무기력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때 무기력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제 무기력을 인정하면서 저는 제 책과 강의에서 제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제 경험을 많이 얘기해요.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럼 도둑이야! 강도야! 라고 외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입니까?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잖아요. 어떤 일의 사건을 널리 알려야 되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군대에서 성추행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창피할 게 없어요. 내가 원해서 피해를 입은 게 아니거든요. 누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지금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요.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아니 피해자 맞으세요?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넌 피해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위축돼야지. 넌 슬퍼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건 네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범죄 생존자라 얘기합니다. 우린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사람들한테 너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여기서 좀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네가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네 기억이 너를 힘들게 하겠지만 네 스스로한테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사건을 감춰야 될 사람은 가해자지 피해자인 네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살아남았잖아. 넌 생존자야. 그리고 네 피해 사실을 계속 알려야 돼.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범죄 피해가 벌어지는지를 계속 사람들이 알려야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요.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고요. 문화와 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성범죄 피해 사실이 있으십니까? 안전한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너 왜 그랬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나를 질책한 듯한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은 네가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여기에 살아남아서 고맙다 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범죄 생존자를 넘어서 요즘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새로운 정체성이 증언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계속 말하고 다니세요. 왜 말해야 됩니까? 끔찍한 경험, 성폭행, 성범죄. 사실은 저도 제가 9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거의 27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그 장면들과 그 느낌들이 기억나요. 거의 30년이 지난 일인데도요. 그때 충격들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너무 불쾌하고 너무 화나고 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제 편이 돼줍니다. 난 피해자야.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저 스스로한테 얘기해주기 위해서 계속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은 더 생각납니다. 오히려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계속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기억을 하면 당연히 불쾌하지만 그 기억이 압도되지 않습니다. 이게 상처받은 기억을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첫사랑이면 이거는 좋은 기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첫사랑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끔찍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사례는요. 40살이 된 지우는 8년 전에 끝난 첫사랑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 8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러니까 지우는 그 첫사랑의 기억에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형민 생각이 나고 너무나 강렬했던 연애였기 때문에 자신이 형민과 했던 모든 활동과 모든 장소는 다 형민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형민이 없어졌잖아요. 다른 경험을 했는데도 우리의 뇌는요. 주변 자극들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옆에 관련 자극들로 퍼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활성화 확산 모형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자극들은요. 하나가 활성화되면 계속 확산돼서 정보들이 퍼져나가서 다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우는 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사랑 이후에 진한 연애 경험을 잘 못 해봤어요. 첫사랑 때문에 연애를 못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애를 지속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첫사랑 생각이 계속 나기도 합니다. 기억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첫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첫사랑과 연관된 기억의 구조들이 다른 것들과 연결되도록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연애든, 그게 사랑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 더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면 바로 형민이 생각이 났던 게 이제는 점점 더 약해지게 될 거다. 우리의 경험이 진짜 충격적인 경험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이 경험은 사실은 많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기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억의 끈들이 느슨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년 된 저의 성추행 피해 경험도 그 기억도 사라지지 않아요. 참 미칠 노릇이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 어제 경험했던 것도 깜빡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경험은 너무 생생하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제 기억을 숨기려고 억누르지 않고 계속 말하고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과 방법을 통해서 그 기억을 제가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떠올라도 그 기억이 압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억은 사라지진 않지만 기억에
압도되지 않는 마음의 힘은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